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밤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는 헝가리 출신의 라슬로 크라스노호르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 소개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작가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조사한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도 위키피디아에 올라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라슬로 크라스노호르거이입니다. 1954년생이고 헝가리 출신의 소설가, 스크린라이터. 영화 쪽에 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조금 특이하고, 이분의 작품 세계에 일단 라벨이 뭐가 붙어 있느냐, 포스트 모던이 붙어 있습니다. 1954년생답게 요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년생이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 세계 문학이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에 휩쓸리는데 거의 이쪽 방향성들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내려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치 아프다, 작품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작품이 있습니다. 사탄 탱고. 이게 1985년작입니다. 31살 때 발표했네요.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은 요 한 작품입니다. 사탄 탱고. 이게 첫 작품인데 대표작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한국에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항의 멜랑콜리 요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초기작에 속하죠. 요 두 작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위키피디아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멜랑콜리하다, 우울한 거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검은 배경에 지금 작가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카프카적인 분위기도 많이 느껴지고, 고골의 분위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허먼 멜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하면서 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단어가 종말론적 공포. 종말론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종말론. 예술적이다. 자, 크리스노호르거의 라슬로는 프란츠 카프카가 나왔고,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시 작가. 서사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야기가 깊다.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의 영향, 부조리와 기괴 이런 작품 세계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카프카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독자들이 카프카의 세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종말론이 세계가 끝난다. 이런 분위기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사색적이다. 그리고 조율된 어조로 동양을 바라본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중국과 특히 일본 이쪽에 나중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한참 하는 시기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 빠져 있어서 아쉽네요. 자, 크라스노호르카의 1954년 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줄러가 어디냐? 헝가리의 동쪽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녹색 그리고 연두색, 저 진한 녹색 쪽이 줄러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옆에 루마니아가 있고,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줄러가 여기 마지막 보이시죠?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된 지역에 있다. 근데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상당히 지금 현재 헝가리 국경입니다. 붉은 선으로 칠해진 곳이.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1919년 헝가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자로르삭 헝가리 왕국입니다. 1919년에 헝가리 마자로르삭의 그 왕국의 영토죠. 이게 1919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패전국이 되면서 국경이 쪼그라들죠. 양쪽으로 다 뺏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뺏겼다.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헝가리 왕국 지도가 보이고 지금 현대의 모던 헝가리가 보입니다. 녹색. 그래서 3분의 2 정도 잃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토를 인접 국가들한테 뺏겼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줄러라는 지역, 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쪽 특히 루마니아 이쪽 지역의 트랜실바니아라고 알려진 이 지역의 영향, 종말론적이고 멜랑콜리하고 우울하고 기괴하다 이런 느낌? 트랜실바니아? 뭐가 떠오르세요? 드라큘라.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쪽 지역 그런 분위기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기시 컨츄리, 비기시 이쪽 지역이라 그러고 중세 헝가리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라고 할 것도 없어. 한 3만 정도가 산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줄러성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헝가리의 그 중세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줄러 3세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의 이름이 정해졌다. 그래서 작은 마을이고 중세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 제가 오늘 급하게 검색을 많이 했는데
사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모습들, 특히 이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요즘 사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1년이 넘은 현재의 모습들은 많은데 과거의 사진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헝가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 요 어린 시절에 지금 고양이를 함께 잠들어 있는 사진. 귀엽네요. 자, 유년 시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alf Jewish, 반쪽은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주에르지 거르스너 호르거이, 아버지 성을 따왔죠. 호르거이, 크로스너 호르거이가 성, 이죠. 라슬로가 이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엄마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태어났다. 근데 1954년생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변호사고 공무원이고 이러면 참 잘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헝가리가 48년에 공산화되죠. 그래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들 공무원들의 삶은 그렇게 뭐 크게 부유하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저쪽 줄러라는 헝가리 동부 변방에서 살았다. 그래서 부르주아 국가들에서의 변호사나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54년생인 전우세도 작가이고, 아버지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 라슬로한테는 11살 때 알려줬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이유. 헝가리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함께 동맹국이었죠. 예, 헝가리는 1, 2차 세계대전에 이쪽 독일 쪽에 서는 바람에 예, 망쳤습니다. 근대사에서 계속 힘을 잃어가는 전쟁에 패하면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자신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 유대인계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헝가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임레 게르테스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고 2002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29년생이니까 지금 라슬로하고는 한 35년, 뭐 30년 넘게 나이 차이가 나죠. 선배 작가이고 먼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노 호르코이가 두 번째로 받았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레 게르테스는 아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버지 엄마 다 유대인이어서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끌려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기억을 살려서 작품도 썼고, 이런 것들이 독일 쪽에서 굉장히 유심히 이 작가를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다페스트 출신이고 미들 클래스 주이스 커플에서 태어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헝가리에 지금 2명의 노벨 문학상 작가가 이제 나왔죠. 임레 게르테스 첫 번째, 오늘 이번에 올해 받은 크로스노 호르코이, 이름 어렵습니다. 크로스노 호르코이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둘 다 이 유대계 쪽이다. 이 영향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임렉 게르테스의 작품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한다면 이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렉 게르테스도 굉장히 어려운 작가입니다. 작품이 너무 어려워갖고 머리가 정말 어, 빠개지는 그런 작가인데 좌절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번역 상태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어려운 작품들이라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작품 운명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헝가리 문학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는 있다. 그래서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임렉 게르테스. 자, 다시 그리스노 호르커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라티노에 스페셜라이징 되었다. 라티노를 잘한다? 고전 문학, 히랍 문학에 정통하겠죠.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73년에 요제프 어틀러 유니버시티를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세게드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트랜스퍼를 합니다. 어디로? 웨트베시 롤란드 유니버시티. 이게 이제 에르테라고 부릅니다. ELTE, 에르테. 그냥 한마디로 헝가리 최고 대학입니다. 명문대이고 웨트베시 롤란드 유니버시티 여기를 다녔다. 그래서 1976년. 근데 특이한 건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공부한 건 법대를 갔다고 합니다. 법대. 예, 법을 먼저 공부했다. 이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 뭐 법 공부한 분들 워낙 많아서 카프카도 법대를 갔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같은 유대계고 뭐 공통점들이 좀 보이네요. 에르테 명문대학. 여기서 에르테에서 법을 공부한 다음에 헝가리어와 헝가리 문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78년부터 83년까지 공부를 꽤 오래 하신 분이다. 대학에서 앞에는 법 공부하고 또 이제 문학 쪽으로 옮겨서 그러면서 이제 디그리까지 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옆에 사진은 크리스노 호르커이가 아니고 누구냐? 헝가리 문학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샨도르 모라이. 발음 좀 어렵죠? 샨도르인데 이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요거 조금 이제 근데 샨도르 모라이가 한국에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헝가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거. 그리고 이분에 대한 연구로 이제 학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작품들. 그래서 이분에 보면 이 샨도르의 작품 세계가 collapsing world. 이게 종말론적인 분위기죠. 붕괴하는 세계. 그러니까 선배 작가들의 이분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이 샨도르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낸 다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라이터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주로 대학 연구에서 뭐 이렇게 생계를 하면서 작품을 써 나간 것 같은데 첫 작품이 사탄 탱고라 그랬죠. 84년. 이 작품이 이제 대히트를 칩니다. 1985년이네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 헝가리 문학 서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첫 작품으로 바로 이렇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 탱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작품. 지금 교보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13일 뒤에 출고된다 그러고 지금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렇게 큰 출판사는 아닌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보실 부분은 이 작품이 번역자가 독일 문학 전공자입니다. 헝가리 문학 전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중역대였다. 그래서 헝가리 문학을 독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제가 저희 헝가리의 은사님들도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쉽지만 중력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빠르게 읽으면 요 작품 사탄 탱고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첫 작품이 바로 성공을 했고 또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점점 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7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공산 헝가리에서 벗어나서 서방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 베를린 서도국으로 가서 서베를린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헝가리도 이제 공산주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2년 앞두고 먼저 앞서서 서방을 봤다라는 지점.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제 연구를 자신의 그 세계 문학 세계를 좀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와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96년, 2000년, 2005년 이렇게 여러 차례 일본 교토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미학적인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이분의 작품 세계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스타일과 주제에서 일본적인 영향 이게 뭘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탱고와 그 저항의 멜랑콜리 요 두 작품이 이제 초기 작품들인데 대표작이고 이 이후에 이제 2000대에 들어와서 작품 세계가 변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뭐 여러 곳들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여행도 하고 특히 또 이제 미국 쪽에 흥미로운 지점은 앨런 긴스버그를 만나서 이분의 도움으로 또 뉴욕의 아파트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긴스버그의 그 어드바이스 이런 충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앨런 긴스버그 하면 비트 제네레이션 하울인가요? 하울링 시집 워낙 유명하죠. 요쪽 비트 제네레이션 작가를 만났다?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미국 문학의 영향.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을 여행할 때 맨하탄이죠. 앞에 보이는 맨하탄을 여행하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이 크리스턴 크라스노 호르코이가
허먼 멜빌의 작품 세계들을 많이 추적했다고 합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멜빌 하면 백경이잖아요. 그런 느낌. 두껍다. 이야기가 깊다. 서사적, 서사가 깊다라는 거죠. 그쪽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멜빌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허먼 멜빌의 이렇게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 뭐 89년에 나왔던 이 저항의 멜랑콜리가 이제 상당히 문학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독일의 유수한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 앞 두 작품들, 사탄 탱고와 이 작품이 이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빌라 떠르라는 헝가리 영화 감독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각색해갖고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협업을 했다. 그래서 영화를 제가 한번 구해서 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문학적인 성취는 역시 올해인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5년, 이거 2015년 맞죠?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맨 부커를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한강 작가와 겹쳐지죠? 맨 부커 인터내셔널 그 채식주의자로 받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근데 이제 한강 작가는 1970년생이고 아주 이른 나이에 받았다. 이 라슬로우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이런 차이점. 수잔 손탁, 작가이면서 비평가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라슬로의 그 문학 작품을 고골과 멜빌과 상당히 비교해서, 그래서 이 지점들이 좀 특이합니다. 고골과 멜빌이다. 고골은 주로 단편들이 유명하죠, 그죠? 짧게 아주 짧은 단편들 많죠. 외투 같은 작품들, 코 이런 작품들하고 또 백경 이렇게 긴 장편, 이런 흐름들. 근데 이제 공통점은 역시 그로테스크한 그런 고딕한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런 고딕한 분위기를 잘 잡아냈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삶은 아직 이분이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에. Married to his first wife, 첫 번째 부인이라니까 두 번째 또 이혼하고 또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작가들은 이혼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 90% 아닐까? 뭐 이 정도로 90년대까지 90년에만 결혼을 해서 이제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 7년 뒤에 또 다른 분 도라 꼽샤니, 이게 발음하기 너무 콥차 네, 선배들이 이렇게 헝가리 못 읽으면 혼날 텐데 아무튼 이분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하고 중국 학을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슬하에 3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독일 쪽에도 많이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뭐 몽골, 중국 이런 데 여행도 많이 했고 미국도 갔고 또 유럽은 당연하고 여러 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지금은 헝가리로 돌아와서 센트 라슬로라는 아주 작은
이게 필슨 센트라슬로더라고요. 보니까 헝가리 중앙 북쪽입니다. 부다페스트 위쪽에. 여기서 이제 한 몇백 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은둔 하듯이 뭐 나이가 되셨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닌데 또 뭐 사실 뭐 일은 요즘 더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은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살면서 평화롭게 은둔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 요 정도가 이제 이 라슬로 크라스노호르코의 라슬로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앞으로 이 작품들, 이분의 작품들이 이제 독자들한테 읽히면서 많이 회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쪽 헝가리 쪽에서 헝가리 학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 중간중간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크리스노호르카의 라슬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수상이 뜬금없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8분이죠. 이분들이 거의 단골 손님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입니다. 마가렛 애트우드 한국에 독자들 많죠.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흥미로운 건 폴 사이먼 우리 아는 이분 이런 거 좀 개인적으로는 뭐 좀 빠졌으면 좋겠다. 전업 작가들이 받았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후보들을 제치고 이번에는 라슬로가 받았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계속 오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라스노호르코의 라슬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탄된 거 빨리 읽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첫 번째로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 읽는 토끼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